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할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북미 최대 원주민 부족인 나바호 인디언들은 사내아이가 장성해 청년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그들은 소년을 깊은 숲속 가운데 있는 나무에 묶습니다. 이는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소년은 그 상태로 밤을 보내야 하는 것인데요.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숲속에서 무서운 밤을 이겨야만 성인으로, 장부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맹수에게 잡아먹힌 소년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소년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밤새 숨어서 언제든지 이 맹수들을 향해 활을 쏠 수 있도록 밤을 지새우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24시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화를 보니까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또 생각이 나고요.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서부 영화를 봐도요. 네. 인디언들이 쏘는 활은 백발백중이야. 신기하죠? 네. 그만큼 손재주도 좋고 미국의 원주민들 가운데에 내가 이제 미국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운동팀들이 다 인디언들 이름을 딴 거예요. 네. 거기 뭐가 있냐? 모히건이 있고 그 영화도 나왔죠. 네. 레스트 오브 모히건이라고. 모헉도 있지, 에스텍도 있지. 이런 저 인디언 이름들을 따서 우리 운동팀이 이름을 가졌어요. 여자들은 저 새 이름, 플레밍고 뭐 이런 이름을 땄는데 참 미국의 원주민들 접해 보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네. 모양새만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활 패턴도 뭐 음식보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중요성, 가정, 네. 가부장 제도로 네. 굉장히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고 거기에 복음만 들어가면 열성인데 복음 안 들어가고 백인들이 와서 그냥 다 이 사람들 뺏어가고 네. 그냥 인디언 레저베이션만 조금 놔두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인종에 대한 갈등 참 미국은 그래도 빨리 저걸 정리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 인디언 레저베이션을 많이 네. 지원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한 말이 맞아요. 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네. 나의 성, 나의 바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라도 우리 못 지켜줘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는 임차인입니다. 네, 이렇게 자유 발언으로 화제를 몰고 온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윤희숙 국회의원님 이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가족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최하나 선님하고 좋은 말씀 나누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과 신문 보도에서 예, 유명해지신 건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예, 오정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면서 나더러 윤희숙 의원 아느냐고 그래요. 나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만나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왜 모르느냐고 나한테 또 핍박을 하더라고.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 다 알 수도 없고 텔레비에서 봤고 참
똑똑한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오정현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아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 교회 나가세요? 네네. 그 교회 나가시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 지역구로 이사 오면서 선거 때 처음 뵀는데 그 사실 제가 22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코스타라고 그 학생 수련회가 있어요. 그 코스타에 가서 오 목사님을 처음 뵀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 목사님은 저를 모르고 저는 오 목사님을 그때 이제 2년 연속으로 뵀으니까 반가워서 이번에 선거 때 이사 오면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22년 전에 뵀었다. 그랬더니 오 목사님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나름 불안정한 젊은이였고 오 목사님도 그때 코스타에 오신 목사님 중에서 제일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20년 넘게 지나서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아니, 그러면은 그때 유학을 어디서 하셨어요? 제가 콜롬비아에서 했습니다, 뉴욕에. 예. 근데 그 코스타는 시카고 인근에 있는 대학에서 해요. 그래서 그 코스타 할 때 여름방학에 비행기를 타고 가죠. 예. 웨이튼 대학에서 예, 했나요? 예, 맞습니다. 네. 웨이튼 대학에서.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 뵀는데 해필 선거구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조회를 하시고 예. 또 오 목사님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오 목사님도 기쁘셨겠죠. 기뻐하시고 예, 예. 그 저한테 주일날 점심 드시면서 전화 정도 할 정도면 야 굉장히 애끼시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네. 이 주택 네. 즉만 뭐 서민들은 나는 저 많은 아파트에 어디서 이사 와가지고 저기서 사나 맞습니다. 그래도 네. 집이 모자란다고 난리를 그래요. 때리는데 뭐 이 법이 잘못된 게 뭐예요? 주택. 제가 볼 때 제일 잘못된 거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그 있는 사람 나쁜 사람, 없는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성북구 주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거하고 지역구로 옮겨오면서 세를 놓고 이쪽에 와서 이제 세를 얻었는데 그러면 저 스스로 임차인이자 임대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임대인이라고 꼭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희 집주인도 다른 데 가서 지금 임차인으로 살고 계세요. 근데 왜 법이 그렇게 빨리 통과가 됐어요? 뭐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을 한 20번 넘게 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를 국회에서 굉장히 그 상임위 심의도 안 하고 날치기로 사실은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키면서 국민들한테는 이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법이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만 나왔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안 되죠. 시장은 너무 복잡하니까 시장은 왜냐하면 임차인이자 임대인인 사람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위한다고 임대인한테 너무 피해를 주면 실제를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위축이 되니까 지금 전세 물건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윤 의원님 생각에는 이제 한 개인이 5분 동안 국회에서 발언한 게 국민들에게 엄청 와닿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뭐 이 법을 되돌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 적응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적응이라는 건 사실 별게 아니고 지금 몇 가지 이제 좀 수정할 사항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세를 들어가면 4년을 보장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2년에서 4년으로 올라가는 게 국민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옮길 때도 사실은 좀 충격이 있었어요. 2년에서 4년으로 옮길 때는 이제는 정부가 굉장히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겁을 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면 국민들이 좀 적응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충격이 좀 완화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큰 흐름 속에서는 전세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지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월세가 좀 확장되고 전세가 더 위축되게 만드는 어떤 이번에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잘한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뭐 애지간한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자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놓을 필요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세라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다 월세 살다가 전세금 마련해서 전세로 올라가서 돈 좀 모아서 집을 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는 사다리인데 이 사다리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유 의원님은 왜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저는 공부 마치고 와서 쭉 정책 연구를 했고요. 정책 연구하면서 사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어떤 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견제하는 세력이 너무 없다고 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당에 대한 애정은 사실은 별로 없지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야당에 대한 애정과 그 안타까움이 이분들이 좀 목소리가 힘이 있게 되지 않으면 이쪽 얘기가 전혀 견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라의 체질을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선거 때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정치에 입문을 네네. 하셔가지고 이제 국회에 가서 5분 강연이 어필이 됐죠. 그런 거죠. 예. 윤 의원이라고 하는 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한 기회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야당 여성 정치인으로 보면 옛날에 뭐 박순천 같은 분이 계셨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해도 남성 여성을 갈라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여성이 좀 드물어요. 드물고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은 더 드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단점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또 국민들이 여성은 좀 덜 기존 정치 논리나 좀 관행에서 좀 신선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저는 여성 정치인이 가진 좀 장점이자 그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보다 더 좀 반듯한 모습, 더 좀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좀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아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왜 저렇게 이 정부에서 난리를 때리는지 뭐 더 우리는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뭐 내일 아침에 없어질 것도 아닌데 행정명령으로 계속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대찬성인데 안 이루어져요. 왜? 밤 9시까지 영업을 해라. 그럼 9시 이후에는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9시 전에는 코로나가 안 다니고 정말 교회는 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는데 정부가 하려는 거 이상으로 하는데 그래도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목사님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역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역에 성공해야 되고 방역에 성공을 하려면 국민들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보안을 막는 하고 다 똑같이 지켜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목사님 지적하신 일관성의 문제가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 그 여당 대표가 국민들한테는 성명하지 말라고 그러고 본인은 성명하 갖고 버글버글 사진 찍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위험한 거면 왜 우리는 안 되고 당신만 되냐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 일관성과 신뢰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 너무 권위적이에요. 방역 수칙에 대해서도 가장 우리가 지금 할 수 어느 나라나 지금 어둠 속을 더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은 우리나라 길이에요. 국민들이 말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그러게. 네,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런데 방역 수칙 자체가 지금 요 단계에서
뭐가 가장 우리에게 그 최선이냐를 그 우리가 만들어낼 때에는 가용한 많은 정보와 그 사람들의 재능을 모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일단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정보의 질이 또 굉장히 나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역 수칙이 지금 무슨 원리로 좀 50인이냐 10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권위적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한테 주는 정보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논의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지혜를 모아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여튼 만들어낼 테니까 무조건 따라라라고 얘기하고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또 그런 걸 만들어내고는 일부 사람은 안 지켜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저는 제일 걱정이 국민들이 지금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가 이제 무너지면 어떤 수칙이든 잘 안 지키고 피해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순간들이 사실 이번에 차벽 세우고 그러면서 저 정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룰을 안 지켰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수칙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 사실 이번에 벌어진 거죠. 개천절에. 그때 유학했을 때에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공부 말고. 공부도 힘들었고요. 공부도 뭐 어려웠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뿌리가 없다는 느낌, 그 외로움이 굉장히 컸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죠. 그러면 콜롬비아 다니면서 다니실 때 교회도 어디 찾아다니셨나요? 제가 찾아다닌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선배들이 저를 끌고 코스타도 데려가고 코스타 뭐 등록 신청서하고 돈까지 선배들이 넣어갖고 강제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끌고 가고 교회도 사실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죠. 저는 서울에서 어릴 때 정신학교를 다녀서 기독교적인 뿌리는 좀 있었는데 정신 다니셨어요? 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났죠. 근데 미국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할 때 그 옆에 좋은 분들이 계셔서 그때 제가 뉴저지에 있는 침례교회 다녔죠. 그래서 굉장히 그 유학 후반부에 제가 무사히 공부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공부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학 들어갈 부모님이 때 너 경제 공부해라. 아닙니다. 저 대학 들어갈 때 법대 가거나 영문과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근본적이고 자유로운 학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학문을 즐겨왔어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정치인은 어떤 건가요? 저는 지금 요런 건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식상해 계세요. 지금 맨날 듣던 언어로 맨날 서로 얼뜯는 것만 한다. 그런데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거가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지금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제가 가진 전문성은 경제정책이니까 그 경제정책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지금 이 진흙탕 같이 보이는 이 너머에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로 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명절 제가 임산부이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댁 친정 둘 다 안 가고 집에서 신랑이랑 방콕 했습니다. 그 덕에 제사를 지내는 시댁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모태 신앙인 저의 집안과는 달리 시댁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은 신앙 갖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서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저도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도 애플로 극동방송을 매일 틀어놓으니 남편도 함께 찬양 듣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아요. 남편도 청년 복음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힘있는 방송 만들어 주세요. 응원합니다. 이선미 자매 올림. 네. 이런 사연이 많이 들어와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네. 이선미 자매에게 격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교회 못 가고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는데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요, 2020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그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 남죠?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과 평소에 제가 누렸던 그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는 깨닫게 되죠?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 사람의 온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지금 느끼고 있죠. 저는 이게 앞으로 한 1, 2년 더 간다고 지금 예측하는 게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맞을 다음 그 단계는 훨씬 더 우리가 또 단단해져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관을 그렇게 하자면. 돼야 돼요. 네. 네. 평소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사실 네. 그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그 단계를 뚫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9절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그게 예전에는 아무런 구절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놀래요, 요즘에. 국회에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놀랄 일 투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토끼가 뭐 조그만 자극이 있으면 확 놀래듯이. 그래서 제가 그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조금만 더 단단해지면 놀래지를 않을 텐데 보통 분들은 사실 놀라지 마라가 어떤 뜻인지 아마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놀라지 마라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과 목표가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할 때 제가 가진 꿈은 굉장히 소박한 거였어요. 소박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 뭐 그렇죠. 시장 경제에 기반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보수도 사실 보수의 장점은 도덕성이에요. 그리고 배려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이 70년 동안 경제 발전하면서 우리 보수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인식을 사회에 줬다면 그거는 깊이 반성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려면 저는 사회 지도층 그리고 엘리트 그리고 스스로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전체 공동체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또 다른 공동체 일원을 배려하는지를 잘 보여야 된다고, 보수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칙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우리가 강했던 거, 약했던 거, 앞으로 가야 할 거를 그 아이디어를 그 확산시키는 역할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어떤 자리에 가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꿈은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원칙,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정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소박한 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원대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감당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장 9절에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내가 너한테 시킨 일 아니냐 그 그렇죠. 구절 내가 시킨 거 아니냐 그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에 기대서
어차피 시키신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릇도 넓혀 주실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놀랍니다. 놀라고 두렵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아까 그릇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그릇을 계속 넓혀가는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담대함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십시오. 네, 오늘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